음, 오늘 워드카 뉴스예요. 워드카 뉴스. 2026년도 4월 7일자 기사네요. 4월 7일자 기사. 워드카 뉴스. 포탄 한 발이 안 떨어져도 한국 무너진다. 중국이 9일이면 충분하다는 이유. 중국이 우리나라에 포탄 하나 안 떨어져도 9일이면 충분하다는 거예요. 충분히 다 망한다는 거죠. 어떤 일이, 이런 일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썬가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입니다. 한국 해군의 전력이 경제 규모나 지정학적 위치에 비해 빈약하다는 군사 전문가들의 지적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전쟁은 호르무즈에서 이란하고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했는데 전쟁하지 않는 국가 중에서 제일 이번에 호르무즈 그 해협으로 인해서 피해를 본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래요. 참 만약 한반도에 직접적인 포탄이 떨어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미리 비축하지 않았다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한반도에 직접적인 포탄이 떨어지지 않았더라도 우세한 전력을 앞세운 중국 해군 등이 대만 인근이나 동중국해 주요 해상 교통로를 장악하나 봉쇄한다면 한국 경제를 과연 며칠이나 버틸 수 있을까? 한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반도국가지만 수출입 함으로 99.7%를 해상 운송에 의존하고 있어서 사실상 섬과 다름없는 물류 구조를 지니고 있다. 우리가 북한이 뚫려 있을 때는 이렇게 그 북한 육로로도 가능했지만 지금 북한이 가로막혀 있는 데다가 삼면은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그 섬이나 마찬가지란 거죠. 때문에 주요 해상 항로가 차단될 경우에 즉각적인 선박 운항 차질과 물류비 폭등이 발생하며 산업 전반에 치명적인 동맥 경화가 찾아올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든든한 원유 비축, 그러나 진짜 약점은 LNG. 흔히 해상 봉쇄 시 가장 먼저 바닥을 날 것으로 우려하는 자원은 원유지만 현실은 조금 다르다. 최근 한국석유공사 등의 자료와 정부 설명을 종합하면 민간 재고를 포함한 한국 원유 비축량은 산정 기준에 따라 대략 115일에서 최대 200여일 분이 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당장 바닷길이 막히더라도 원유 수급으로 단 며칠 만에 경제가 멈춰서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다. 하지만 문제는 발전과 난방 산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쓰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이다. LNG는 장기 보관이 까다로워서 법정 비축 의무가 약 9일분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NG 같은 건 폭발하고 그러니까 비축할 수 있는 거의 9일분이라는 거죠. 만약 동중국해를 지나는 LNG 운반선으로 발이 묶인다면 수개월 버틸 수 있는 원유와 달리 길어야 수주일 내에 심각한 가스 대량과 전력 공급 차질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다. 값싼 LNG에 대한 것을 원자력이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태양열이라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갖다 모색해야 되겠죠. LNG에 너무 올인했을 경우에 굉장히 위험한 상황에 빠질 것 같네요. 내가 또 알기로는 이 말이 200일이지 200일의 절반은 우리나라에 원유를 들어오면 그 전부 한국 것이 아니란 거예요. 그 원유의 절반을 50% 이상 56%인지 어디 그렇게 우리나라의 이 정제 기술이 높아가지고 원유에 다른 나라에서 들어온 것을 갖다가 정제해서 미국의 8%인지 얼마를 수출하고 그 8%가 미국의 그 비행기의 기름에 68%, 68.7%인가 69.7%를 한국산이 책임지고 있다는 거예요. 미국의 또 호주도 26%인가 우리 한국산을 가져가요. 그것이 뭐냐면 중질류하고 경질류를 섞어가지고
최고도로 찌꺼기를 제하고 그 기술이 우리 한국에 있는데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여러 나라에서 이 최고급 휘발유를 우리 한국 것을 가져간데 70% 정도를 다 미국의 그 공중에 나는 비행기들의 최고급 휘발유 정제 기술이 우리 한국에 그거 있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 한국은 가져온 것의 절반은 그리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200일이라는 것도 솔직히 말해서 그것을 절반을 주고 200일이 아니고 뭐 한 달 정도도 제대로 안 된다 그런 말이 있어요. 식량은 안전할까? 밀 자급률 1.4% 민나. 그러니까 그냥 굳고 막 뒤집어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LNG는 더군다나 뭐 비축이 불가능한 것이고 에너지 다음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식량과 원자재다. 그러니까 이제 민간이 비축할 수 있는 것이란 건 뭐 주로 정유 회사들이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거고 국가 비축량이 있고 이런 거겠죠. 그러면 식량은 안전할까? 밀 지급률은 1.4% 민낯이다. 우리가 주식이 쌀이지만 쌀을 이렇게 쌀로만 식사를 하지 않잖아요. 빵이라든지 국수나 면 종류도 많이 먹고 있기 때문에 쌀보다 밀을 많이 먹는 그런 그 시스템으로 바꿔지고 있죠. 에너지 담으로 타격을 입는 분야는 식량과 원자재다. 쌀 주식은 높은 자급률을 내세우지만 밥상을 채우는 실질적인 식량 안보에 속내를 들여다본 상황은 녹록지 않다. 우리가 많이 빵식을 많이 하잖아요.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밀 자급률은 지난해 기준 1.4%에 불과하며 콩과 옥수수 등 사료 및 가공육 핵심 곡물 역시 철저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가축을 키우는데도 이렇게 들이 넓은 뭐 캐나다라든지 뭐 뉴질랜드 뭐 이런 나라에서는 미국 같은 것도 그러고 그런 나라에서는 가축 그 사료비가 안 들죠. 자유스럽게 방목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축 사료 필요 없이 자기들이 풀 뜯어 먹고 이렇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비싼 사료를 사다가 맥에서 내놓으면은 그들의 그 전혀 원자재가 원가가 들어가지 않는 그 가축들의 그 이런 가축의 먹이 사료를 그냥 자연에 방목해서 키워지는 그런 그 소나 이런 것들하고는 우리가 경쟁이 안 붙어요. 우리는 전부 수입해다 갖다가 먹이고 그거 수입 사료값이 올라가면은 이 가축 농가가 죽죠. 그런데 이제 들이 필드가 넓을 경우에는 그런 데다 풀어놔서 그 초지에서 뜯어먹고 움직이면서 또 다른 초지로 가고 이렇게 땅이 넓은 나라에서는 가축 이런 사료비가 안 들기 때문에 경쟁력이 좋죠. 그러니까 가축 사료비가 오르면 우리나라 축산농가는 다 망해요. 그런데 이제 외국은 넓은 땅에다가 계속 돌려가면서 이렇게 그 초지를 이렇게 번갈아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가축을 먹이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전혀 원가가 안 들어가죠 거기는. 근데 우리나라는 콩과 옥수수 등 사료 및 가공육 핵심 곡물 역시 철저히 수입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밖에서 다 들여와서 산다는 거예요. 핵심 봉쇄가 장기화되어 곡물 운반선이 들어오지 못한다면 전부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 기초 식량 원료와 육류 생산을 위한 사료 공급망이 붕괴하며 걷잡을 수 없는 박산 물가 폭등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결국 삼면이 바다인 한국에게 이번 해군의 역할은 단순한 영해소를 넘어 국가 경제인 생명줄인 해상 교통을 확보하는 생존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우리 해군이라는 것은 그냥 해군 역할이 뭐 군대로서 바다에 싸우는 거 그것이 아니고 국가 생명줄 해상 교통을 확보하는 생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해상 봉쇄라는 소리 없는 위협에 대비해 낡은 함정을 교체하고 해군 전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한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설득력 대목이다. 그래서
해군력을 강화시키는 것이 이 바닷길을 장악하고 여러 가지 우리나라의 모든 수입의 수송로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워트카 뉴스 2026년도 4월 7일자 기사로서 포탄 한 발 안 떨어져도 한국 무너진다. 중국이 9일이면 충분하다라는 이유에 대해서 썬가그로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아침부터 비관적인 말이지만 참 우리가 무슨 뭐 방산이 어쩌니 뭐가 K9 자주포니 뭐니 우리나라 K문화니 하고 우리가 떠들어댔지만 우리 창고라든지 모든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참 불안하기 짝이 없죠. 그래서 매일신문 같은 맥락이니까 같이 붙여서 볼게요. 이 매일신문이에요. 2026년도 4월 7일자 기사예요. 속보. 한국서 전쟁 났나? 진짜였네. 미 싱크탱크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은 한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미국 말대로 갖다가 호르무즈에다 갖다 군대까지 보낸다면 말도 안 되겠죠. 미 이란 간 중동 전쟁이 분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국가에 여파를 미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이 동맹국에도 굉장히 어려움을 준대. 우리 같이 중동에 6, 70% 80% 가까이 중동 중유에다가 가져오는 나라에게는 치명적이죠. 특히 한국 경제가 주요 피해국으로 주목되면서 에너지 원자재 의존 구조의 취약성이 다시 부각됐다는 미 싱크탱크 분석이 나왔다. 2일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는 이날 이란 분쟁이 한국에 미친 영향 수치로 보는 분석이라는 자료를 내고 이번 분쟁의 비전 투구 가운데 한국을 최대 피해국으로 지목하고 있다. 그래서 미국이라든지 호주 다른 중동 국가들이 한국을 최우선적으로 주겠다 하고 말하는 이유가 한국이 중동의 그 원유를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CSIS는 한국은 다양한 핵심 자원에서는 호르무즈 의존도가 높다며 향후 2인 내지 6개월 동안 운송, 물류, 농업 등 분야에 물가 상승 파급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불장난에 제일 피해를 입은 동맹국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프랑스라든지 영국 같은 경우는 그 석유 수송로가 미국과 관계 없는 데서 사오기 때문에 그냥 통과시켰죠. 근데 우리는 가져오는 그 원유가 미국의 그런 투자한 회사에서 가져오나 봐요. 그러니까 거기 호르무즈 통과를 못한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핵심 배경으로 높은 중동 의존도가 꼽힌다. 한국은 원유 수입량의 70%, 아까도 말했듯이 70%를 69.7%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70%죠. 7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다. 반도체 공정에 필요한 헤름도 64.7% 카타르에서 들여오고 있으며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막히면서 에너지와 산업용 원자재 조달에 직접적인 부담이 발생했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자기 나라에서 아무것도 없는 경우에 전부 수입해서 들어오는 것은 이렇게 전쟁이 일어나거나 지구촌에 무슨 문제가 발생할 때 이만큼 자급자족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힘들죠. CSIS는 분쟁 발발한 한 달 만에 한국 경제가 에너지, 석유화학, 반도체, 거시경제 전반에 걸쳐 심각한 취약성을 드러냈다고 짚었다. 오래 끌어버리면 우리나라 망한다는 거예요. 보고서에 따르면 코스피 지수는 43년 역사상 최악의 하루 낙폭을 기록했고 원화 가치는 17일 만에 최저 수준까지 떨어졌다.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 일대에는 한국 국적 선박 26척이 발이 묶여 있으며 이 가운데 23척은 한국 소유 또는 운영 선박으로 파악됐다. 선종별로는 원유 미 유조선 17척, 벌크선 5척, 가스 운반선 2척, 컨테이너선 1척, 자동차 운반선 1척으로 구성되어 있다. 분쟁 이후 한국 선박과 호르무즈 해협 통항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CSIS는 분쟁 이전인 2월 한 달 동안 한국 국적 선박의 33척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했다고 설명했다. 하루에 33척이 호르무즈를 통과했는데 이 트럼프가 중동에다가 이 장난을 치면서는 당장 지구촌은 얼어붙은 거죠. 더군다나 미국이라는 동맹을 가지는 우리 한국한테 이 이란이 상당히 치명적이에요. 에너지 수입 차질은 석유화학 분야에도 곧바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에서 플라스틱, 합성섬유, 석유화학 제품의 핵심 원료로 쓰이는 나프타의 약 35%가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 들어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부가 나프타 경제안보 품목으로 지정하고 수출 금지 조치에 나선 것도 이런 배경에 있다. 기껏 어렵게 가져온 것을 수출해 보내면 안 되겠죠.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 역시 이란의 공습 영향으로 라스라반 산업단지 생산이 중단되면 타격을 입었고 이후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륨은 대체가 쉽지 않은 자원이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에는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단기 공급을 충분하고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헬륨을 포함한 반도체 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 중동 이렇게 호르무즈를 통한 이런 중동 지역의 원유를 올인해서 전부 그 지방에서 한 70% 가져와 버리니까 이런 다변화한 나라에 비해서 심각한 것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중동의 6개국 나라들이 대사들이 한국을 제우선적으로 공급하겠다 그러고 어젠가 그제 며칠 전에 모여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이 중동산의 한국이 큰 고객이라는 거예요. 이번으로 인해서 뭐 러시아라든지 뭐 다른 주변의 다른 나라로 공급선을 옮겨질 경우에 중동 석유 팔아먹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니까 한국이 최대 중동산 원유의 수출국이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데로 그 수입처를 옮길까 봐서 그런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이 중동산 원유하고 중진류하고 경질류를 섞어가지고 한국이 최상의 항공유를 만드는데 이 항공유에 뭐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자기들의 항공유의 60%, 68% 그렇게 한국산의 잘 정제된 항공유 수준군 높은 최고급 품질의 항공유를 우리 한국에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석유 원유를 생산하지도 않는데 항공유를 팔아먹은 것은 한국의 최고의 이렇게 경제 기구가 설치되어 있고 한국이 최고의 비행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름을 중진류를 생산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보다 한국이 우선 해줘야 원유를 공급해줘야 이것을 절반은 우리가 쓰고 절반은 수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이.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멈춰버리면 우리 한국도 문제지만 여기 한국에서 반도체 부품을 가져간 나라에서 전부 한국이 뭐 6개월 뭐 생산을 중단해보면 세계 경제가 무너진다 그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도체 공급망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카타르 역시 이란의 공습 영향으로 라스라판 산업단지 생산이 중단되며 타격을 입었고 이후 헬륨 가격은 40% 이상 급등한 것으로 전해졌다. 헬륨은 대체 쉽지가 않는 자원이만큼 한국 반도체 업계에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단기 공급은 충분하고 기업들이 공급처를 다변화했다고 밝혔지만 정부는 헬륨을 포함한 반도체 원자재 14개 품목에 대한 감시를 강화했다. 그래서 각 나라들이 최첨단 이렇게 기계 반도체라든지 최첨단 기계 뭐 히토르라든지 여러 가지 또는 원유라든지 또 여러 가지 텅스턴이라든지 이런 지하자원 그런 것들을 것이
그것은 고갈되기 쉬운 자연재이기 때문에 그런 걸 비축하기 위해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런 거죠. 석유 비축량을 둘러싼 숫자도 주목된다. 국제에너지기구 기준으로 한국은 208일치 전략 석유 비축량 보유한 것으로 집계됐지만 이는 순수 임량 기준이다. CSIS는 실제 정유 처리량인 하루 290만 배럴을 기준으로 할 경우 전국 비축량 1억 10만 배럴로는 34일밖에 버티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나머지 민간 부문 비축량까지 합쳐도 약 67일이라는 수준이란 계산이다. 67일이면 2달치죠. 근데 내가 보기에는 한 달치 뭐 28일치라든지 뭐 한 달도 안 되는 양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이 석유로 생산되는 모든 비닐 제품도 절약해야 되고 함부로 낭비하지 말아야 되고 기름도 뭐 차도 좀 집에 두고 다니고 밖에 외출할 그런 것들도 좀 줄여야 된다. 우리가 같이 절약하지 않으면 많이 유조선 두 대 들어올까 한 대만 들어와도 될 만큼 우리 국민이 허리끈을 졸라매면서 기름 아끼고 또 기름 원가가 들어가는 이런 비닐류 함부로 쓰지 말고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된다 봅니다. 국민이 도우면 안 되는 게 없죠. 여기 한국이 지난 3월 10일 IEA 사업배를 긴급 방출에 동참해 250만 배를 추가 방출하면서 정부 비축량은 7,760만 배를 줄었고 이는 실제 소비 기준 26일치로 추산된다. 다만 3월 18일 아랍에미리트로부터 2,400만 배를 긴급 확보하면서 비축 여력은 8일 내지 9일 정도 늘어난 것으로 평가됐다. 경제 전망도 악화하고 있다. 경제협력기구 OECD는 한국 경제 성장을 전망치를 주요 경제 가운데 가장 큰 폭인 0.4포인트 낮췄고 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7%로 상향 조정했다. 물가는 오르고 경제 성장은 밑으로 떨어지고 CSIS는 향후 2 내지 6개월 동안 운송, 물류, 석유, 화학, 농업, 식음료 부분의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것으로 봤다. 고물가, 고금리, 원화 약세가 동시에 닥치는 3중 충격 가능성도 거론된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렇게 기초한 농가는 나라가 이렇게 어려울 때는 비어있는 땅들을 쉬지 말고 이거 다 심어서 이렇게 뭐 저기 팔지 않는 같은 가구라도 주변에 뭐 친지라든지 주변에 나누어서 가지고 이런데 생산을 좀 더 많이 해야 돼요. 정부는 이에 대응해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가동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은 비상연료 가격 상한제 도입에서 IEA 비축류 방출 참여, 170억 달러 규모 추가 경쟁 예산 편성, UAE로부터 2,400만 배럴 원유 확보, 원전 정비 후 조기 재가동, 대통령이 직접 지하는 2중 비상대응 체계 구축 등이 추진되고 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정치 일정도 변수로 꽂힌다.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가 2달 앞으로 다가올 지방선거와 함께 스태그플레이션이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경제정치 양면의 압박을 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전쟁의 파급 효과가 6월 지방선거 구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게 보고서의 분석이다. 그러나 보고서는 한국이 이란과 직접 협상에 나설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봤다. 뭐 호르무즈에 군대 보내라고 트럼프가 압박하고 있는 상태에서 트럼프하고 같은 동맹인 한국에게 이란이 적과 손을 잡을 리가 없죠. 그러나 개인적으로 우리나라하고 뭐 이란과 상대는 그렇게 심하게 나쁜 관계는 아니지만 미국으로 인해서 우리는 최적 적군으로 분류된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 통항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관계,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입장을 의식할 수밖에 없다는 이유다. 한국이 일본 움직임을 지켜보며 대응 수위를 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일본은 하고 프랑스는 이미 호르무즈를 통과하고 있어요. 이란과의 직접 협상은 부담이 적지 않다는 평가도 담겼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이란 압박 기조를 유지할 경우 한국이 테헤란과 별도 협상을 타결하는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유조선 통화 문제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국가들에 맡길 수 있다는 취지 발언을 한 점을 고려하면
자기들이 싸질러 놓고 우리 니들이 그 프로부지를 이용한 사람 니들끼리 알아서 해결해. 이건 말도 안 되는 무책임한 짓이에요. 한국이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일부 면제를 요청하는 선택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된다.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문제도 언급됐다. 그러니까 통행료를 26억부터 하나 한 대 통과할 때 30억씩을 내놓으면 석유값에 엄청난 파장을 일으키겠죠. 이 통행료가 26억에서 30억을 달랐는데 한국이 통행료를 지불하거나 일부 면제를 요청하는 선택지를 검토할 여지가 있다는 분석도 제시했다. 러시아산 원유와 나프타 수입 문제도 언급됐다. 보고서는 상황이 계속 불안전할 경우 한국이 미국과 협의해서 러시아산 원유 제재의 추가 면제를 요청하는 방안을 상대적으로 위험 부담이 적은 선택지로 봤다. 러시아산을 못 가져오는 이유들이 주로 러시아산은 러시아산도 그렇고 이 베네수엘라 같은 그런 데는 중진류가 아니고 경진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그 파이프를 통해서 이렇게 가져오면 그 덩어리가 져서 그 파이프를 통과하지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약품을 처리해서 이렇게 연화 작용을 시켜서 이렇게 흘러보내는데, 이것을 가지고 이 품질 좋은 비행기가 한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품질 좋은 그 원유 가공 시스템을 갖춘 나라가 우리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석유를 다 전 국가에 팔아먹을 수 없는 이유가 이 최고의 이걸 갖출 수 있는 실력을 가진 나라가 별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러시아 쪽에서 뭐 한국 똑똑한 나라 어쩌니 저쩌니 하는 소리가 그리서 나온 거죠. 실제 한국은 지난 3월 12일부터 4월 11일 사이에 선적된 러시아산 원유 및 석유 제품 수입에 대해서 30일간 임시 제재 면제를 받은 것으로 제시됐다. 또 LG화학은 원료 부족을 메우기 위해서 러시아산 나프타 2만 7천 톤을 구매했으며, 이는 한국이 4년 만에 러시아산 나프타를 다시 들여온 첫 사례다. 우리는 러시아에서 가져오면 좋죠. 근데 트럼프가 이 트럼프 전쟁 노름의 동맹이라는 것 때문에 코앞에다가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좋은 그런 대개 물류비라든지 이런 철강이나 이런 원유 수입에는 물류랑 뭐 수출의 이런 거에 그 운반비가 많이 들어요. 무거운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 턱 밑에 러시아가 있는데 멀리 그것을 제재하고 먼 데서 가서 사오라는 것은 한국한테 상당히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일시적이나마 러시아산을 갖다 푼다면은 우리 한국은 적극 이용해야 된다고 봐요. 오늘 속보 매일신문, 한국서 전쟁 났나? 진짜였네. 미 싱크탱크 이란 전쟁 최대 피해국이 한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을 먼저 뭐 석유를 주자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죠. 뭐 지금 아침부터 같은 이렇게 문제예요. 모빌리티 TV 한국 백조 적자 나라 살림 어쩌나라는 기사예요. 2020년도 4월 7일자 기사입니다. 다 지금 외국에서 우리 한국을 걱정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뭐 외교 이런 것도 잘하면서 지금 나라 살림이 바닥이 나 있다는 거죠.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 윤석열 전 정부 때는 국민에게 총 GNI가 세계 50국가의 사이였어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악화된 것은 이 퍼주기 나라 돈 가지고 자꾸 선거철 만들면 나눠주고 퍼주고 뭐 돈풀라 하고 이렇게 이 정부가 좀 성남시장 때나 그 경기지사 때 후임들이 다 그런 말 했잖아요. 이재명이 지나간 데는 전부 다 비투성이고 극함들 허리가 휜다. 그러니까 정책을 잘하는데
돈 관리가 잘 못 돼 있다는 거죠. 막 퍼다가 풀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뭐 국가에서 뭐 준다 어쩐다 하고 이래도 그 받으면서 걱정을 하는 건 뭐예요? 당장 사탕을 먹으면 달콤하지만 그 먹고 나서 당뇨병이 걸리고 여러 가지 예,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요. 건강적으로. 국가 재정 상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들이 일제히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면서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그러니까 똑같이 호르무즈라든지 똑같이 트럼프의 이 관세 정책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 한국은 64개국에서 63위로 우리 한국 돈 가치가 떨어져 있고 휴지라는 거예요. 휴지. 그리고 43개국에서 41위에 1번째로 나쁘다는 거예요. 뭐 세계적인 추세다 그렇지만 세계적인 추세라 그래서 43개국에서 41위를 하고 64개국에서 63개국에서 64개국에서 63위를 합니까? 정부는 6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회계연도 국가결산 보고서를 심의 의결했다. 국민한테 돈 퍼주지 말고 이런 석유 같은 거 비축 좀 하고 국가가 좀 튼튼해져야지. 물론 뭐 이 고비만 넘어가면 뭐 러시아산이라든지 미국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돌려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죠. 또 중동의 6개국 나라의 대사들이 한국을 제우선 공급처럼 주겠다. 한국이 가져온 거 50%가 또 이 비행기에 미국이나 호주 같은 비행기에 70%를 우리 한국이 갖다 수출하고 있다니까 그 나라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석유를 공급하는 것에 중요하게 한국을 제일 먼저 줘야 된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그거죠.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총수입은 637조 4천억 원으로 전년 대비 43조 원 증가했고 총지출은 684조 1천억 원으로 46조 1천억 원 늘었다 그랬는데 이거 보세요. 43조를 더 돈을 벌었는데 지출한 것이 46조 1천억 원이 더 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늘 말하는 것처럼 뭐 값싼 우리는 뭐 남쪽에 완도에서 서울 가는데 제일 저렴한 휴게소에서 기름을 넣었다고 좋다고 가서 씩 달려서 서울에 도착하면 풀로 넣은 기름을 다 써버린다는 거죠. 그러나 제일 싼 기름이 아니고 보통 기름을 넣더라도 서서히 경제 속도로 달려서 서울에 도착하면은 풀로 낸 4칸 중에 절반밖에 안 써요. 내려올 때도 경제 속도로 이렇게 내려와서 집에 도착하면 올라갈 때는 자동차가 2칸 들었으면 내려올 때는 1칸 반 정도밖에 안 들어요. 밑으로 내리막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서울을 상경한다라고 그 밑으로 우리가 내려간 것을 뭐 하산 뭐라 하죠. 그래서 서울로 올라갈 걸 상경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서울에서 지방으로 내려온 것은 내려간다 그러고 표현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래서 자동차를 갖고 서울을 가보면 올라갈 때가 더 기름 많이 쓰고 내려올 때는 뭐 아래로 경사가 진 데는 브레이크나 악셀을 밟지 않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오죠. 그 속도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기름 소리가 좀 덜해요. 그래서 기름을 잔뜩 넣어가지고 그 100씩 120씩 넣고 달리면은 서울 오면 다 써버리는데 경제 속도로 한 70, 80 정도로 놓고 이렇게 오면은 절반밖에 안 쓴다는 거예요. 많이 갖다 값싸게 들이면 뭔 소용이냐. 좀 소비를 절해야 된다. 많이 벌면은 작년도에 비해서 43조나 많이 버는데 46조 1천억을 더 써버리니까 이에 따라 통합재정 수지는 46조 7천억 적자를 기록했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안 쓰는 게 중요해요. 이는 국내 총생산 대비 1.8% 수준이다. 많이 벌어가지고 번 것보다 더 많이 써버렸다는 겁니다. 보다 실질적인 재정 상태를 보여주는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2천억 적자로 집계됐다. 이 경제 살림을 잘 못한다는 거예요. 외교라든지 모든 거 잘 해야지만 이 집안 살림을 이걸 잘못하고 펑펑 써버리고 이걸
예. 그래서 이 정부 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것 여기다 쓰고 뭐 전쟁할 때 저기 선거할 때마다 뭐 전국민 뭐 준다 할 때 브레이크를 잡아야 돼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서울시 빚을 다 갖고 나니까 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전 국민 25만 원씩 주고 나니까 서울시가 다시 정전 상태로 빚쟁이 됐다 이런 말 하고 있잖아요. 재정을 견고하게 해야 됩니다. 관리 재정 수지는 104조 2천억 적자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적자 비율은 GDP 대비 4.1%에서 3.9% 소폭 낮아졌지만 여전히 재정 준칙 기준이 3%를 웃도는 수준이다. 특히 2년 연속 100조 원대 적자가 이어지면서 구조적 재정 부담이 지속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그러니까 역대 처음으로 2025년 12월 달에 군사 피복비라든지 뭐 그 식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군대가 그 12월 30까지 주지를 못해가지고 2026년도 1월 10일자에 거의 지출됐다고 그래요. 만약 전쟁이 일어나면 어떨 거예요? 저 사람들 옷도 안 입히고 무슨 뭐 음식도 안 주고 누구 짝 나는 거죠. 정부는 적자폭이 일부 개선된 배경으로 세수 증가와 지출 구조 변화를 들었다. 갖다 국민한테 뜯어가면 국민은 빚내서 세금 내요.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황 호재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주식시장 활성화로 양도소득세 수입이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전부 그냥 국민들을 갖다 허리끈 졸라매게 해서 기름을 짠 거죠. 또한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으로 기금 지출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그렇다 해서 지금 국민의힘당에다 정권을 줄 만한 그만큼 국민의힘당이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나마 민주당이니까 지금 우리 국민의 고민은 깊죠. 뭐 이재명 그 대통령이 머리가 좋으니까 잘 풀어 나가겠지만 걱정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다만 대규모 적자가 이어진 데 대해서는 외부 요인을 강조했다. 재계문은 계엄 여파에 따른 뭐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미국산 통산 환경 변화 등 대내의 충격적인 첨단 산업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는데 다른 나라는 안 그랬습니까? 그리고 윤석열 비상 계엄은 전혀 도움이 안 됐다고 국제 신용 평가들이 와서 그렇게 했어요. 아, 이 나라는 비상 계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한덕수 만나서 그랬잖아요. 최상목한테다. 최상목이 그때 한덕수까지 집어넣어서 갖다 그 한덕수까지 탄핵시켜서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그랬잖아. 이 나라 경제는 매우 안정적이다. 한덕수 있을 때 그랬군요. 세계적인 신용평가사들이 와서 무디스를 비롯해서 이 나라는 그 최고급 신용평가사들이 와서 왜 왔겠어요? 그 비상 겸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나라 좀 그걸 좀 내려드려야 되겠죠, 등급을. 그러고 왔는데 전혀 흔들리지 않고 이 나라는 매우 견고하고 좋다. 예. 그리고 A2 플러스를 주고 갔어요. 뭐 윤석열 뭐 비상 그거 겸 때문에 그렇다 이런 식으로 하면 국민 안 믿어요. 그래서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반도체와 자동차 업 호황 호재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가 늘었고 주식 시장의 활성화로 양도소득 수입이 증가한 점을 주요 요인으로 설명했다. 그러니까 국민한테 세금 뜯어냈다는 거죠. 또한 주택기금 사업 방식 변경으로 기금 지출이 줄어든 점도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다만 대규모 적자가 이전 데 대해서 외부 요인을 강조했다. 재정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 이건 아니다고 봐요. 계엄하고 관계없이 세계 신용평가사들 와서는 이것은 계엄과 상관없이 한국은 매우 안정적이다. 한덕수하고 최상목이 잘했다는 소리죠. 뭐 재정부는 계엄 여파에 따른 내수 위축과 그 미국산 통상 환경 변화에 대한 대내적 충격 속에 첨단 산업 지원과 경기 회복을 위한 재정 확대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하는데
돈 막 써다 퍼질러 놔서 이렇게 된 거다. 그렇게 보네요. 국가 채무는 증가폭이 더욱 두드러졌다. 보세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합친 국가 채무는 1304조 5천억 원으로 전년보다 129조 4천억을 늘며 처음으로 1300조를 넘어섰다는 거예요. 빚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GDP 대비 비율 역시 49.0%로 상승해 50%에 근접했다. 지금 막 찍어내니까 우리나라 돈 가치가 뭐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중앙정부 채무는 1268조 1000억 원으로 국고채와 외평채 증가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 오세훈이 그러잖아요. 겨우 서울시 빚을 다 갚고 나니까 또다시 25원 전국민 살포에 대해서 다시 서울시가 빚 갚아놓으니까 제자리가 됐다. 이런 건 뭐예요 지금. 미래 재정 부담까지 포함하는 국가 부채도 2771조 6천억으로 증가됐다. 이는 전년 대비 185조 9천억으로 늘어난 규모로 국채 잔액 증가와 연금 충당 부채 확대가 반영된 결과다. 재정 규모 확대와 함께 장기적인 부담도 함께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추경하라 하고 포퓰리즘적인 돈 퍼주고 이런 것들이 원인이죠. 반면 자산 측면에서는 증가 흐름이 나타났다. 국가 자산은 3,584조 원으로 전년 대비 365조 6천억을 늘었으며 국민연금 기금 운영 수익률이 18.8%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점이 주요 요인으로 꽂혔다. 그러니까 국민연금은 적자 나다가 18.8%로 역대 최고치를 했다는 거, 이건 좋은 일이죠. 그건. 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도 이게 돈 나가는 것을 좀 전략하고 이게 긴축을 해야 되는데 지금도 풀겠다고 그러고 있잖아요. 물론 경제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자금을 푸는 것도 일종의 방법일 수 있죠. 그렇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것들은 전부 풀어서 선거 때마다 풀어내고 돈가치 찍어내고 돈가치가 휴지 조각이 돼버리는 이런 상태가 된 것은 역대 정부 최고라는 거예요 이게. 이에 따라 순자산도 812조 4천억 원으로 179조 7천억 원 증가했다. 증가한 부분도 있어야겠죠. 정부는 재정 상황이 일부 정상화 흐름에 들어섰다는 입장이다. 전부 비관적인 건 아니에요. 어떻게든지. 그런데 지금 이런 것들이 호르무즈 사건과 연결돼서 우리 한국은 비축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세계가 걱정할 만큼 나쁘다. 그 전에 정부에서는 이렇게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64개국에서 63이고 43개국에서 41위를 한 적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돈 가치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환율이 1500선을 넘어버렸냐. 이건 돈을 함부로 이렇게 관리를 못했다는 거죠. 막 퍼었다는 거죠. 찍어내고 막 푸니까 돈 가치가 이렇게 추락한 거 아니에요? 또한 국민연금 수익 증가 언급하며 장기 재정 안정성 개선 기대를 밝혔다. 그중에 좀 나은 건 국민연금이 맨날 마이너스였는데 수익률이 18.8%로 역대 최고치를 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 돈은 펑펑 썼지만 이런 부분에는 잘했다 보는 거예요. 이번 결산 보고서는 감사원 결산 검사를 거쳐 다음 달 말 국회에서 제출될 예정이다. 대규모 적자 지속과 국가 채무 증가를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향후 재정 운영 방향을 두고 정치권 공방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모빌리티 TV 한국 100조 적자 나라 살림 어쩌나 라는 기사에 대해서 썬가 크루스 나의 정치 코멘트를 했습니다. 계속 정치 코멘트는 계속되겠습니다. 커피를